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16살 어린 나이에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아시아의 인어로 주목받았는데요. 그러나 그 영광 뒤에는 남모를 땀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매일같이 반복되어 온 혹독한 연습과 훈련, 그리고 주변의 질시. 너무 빨리 맛보았던 영광,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상실감. 방황하던 그녀의 삶이 우연히 떠난 미션 트립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 목적 없이 보냈던 시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 지금,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업가로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조희연 대표. 이 땅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돕고 싶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얼마 전에 평창의 동계올림픽이 끝났죠. 사실 이 스포츠라는 것은 종목을 불문하고 선수들의 그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정말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메달을 딴 선수들의 영광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땀과 눈물이 함께 있을 텐데요. 오늘은 화려한 메달리스트의 삶을 뒤로하고 교육 사업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아주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진짜 멋진 분인데. 네. 이분은요.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딴 네, 맞습니다. 선수 네. 출신이십니다. 조희연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렇게 좀 굳어 있으세요. 긴장하셨어요. 수영할 때보다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방송 나오는 게. 네. 그리고 이 방송이 네. 또 기독교, 그러니까 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네.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일반 지상파에 출연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이제 아마 1분만 지나면 긴장이 다 풀리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키즈 댓글,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곳일까 좀 감이 안 오거든요?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재능을 4살 때, 5살 때 이미 이제 알게 돼서 수영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이른 시기에 재능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체능을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예체능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모든 예체능 교육을 영어로 네.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과 교육의 어떤 기초를 잘 놓는 교육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모든 분들이 잘 아는데, 그러려면 본인도 이제 아이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은 하셨습니까? 네, 결혼했어요. 그래요? 그럼 아이도 있으시고? 네, 아들 셋 키우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봐서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라고 그러게요.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아유, 과찬이지. 그 아이들. 아이 셋, 몇 네. 살 몇 살인가요? 7살, 5살, 이제 막내는 7개월이에요. 존경스러운 분이네. 존경합니다. 아니, 야. 사실 그 요즘에는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추세가 됐잖아요. 네. 아이들을 또 특별히 좋아하시나 봐요. 20대 때 이제 제가 차량을 운전하고 이제 혼자서 여기저기 여행하고 다니다가 네. 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4, 5일 정도 하게 됐는데 제 바로 옆 침대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 입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가족들이 다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병문안을 네. 왔는데 애가 8이더라고요. 이야. 아들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되게 사명을 갖고 아이를 많이 낳으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네,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 늘어나려면 나도 애를 저렇게 많이 낳아야 될 텐데 그래서 목표치가 됐어요. 그 8명이라는 아이들이. 네. 그러면 아니, 운동선수 맞아. 딱 목표를 가지시고 승부욕이 있어. 아직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도전의 숫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와,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네. 3명이 4명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네.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체력은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들을 계속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아들은 체력이 확실히 되면 별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많은 엄마들이 지금 공감하고 계세요. 특별히 저도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들은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딸은 네.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제 네. 주변에 딸을 키우는 친구들이나 이제 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예민하고 디테일한 예, 것까지 예, 신경을 예. 써야 하는. 그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딸을 갖게 되면 그게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 두려움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는 건 자신이 있는데. 네, 자신 있어요. 8 아들로? 아니 이제 본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수영 선수 출신이시고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영이라는 걸 접하게 되셨을까? 어릴 때 수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몇 살 때 어떤 계기로 수영을 하신 겁니까? 이제 4살 때 수영을 시작하게 됐고요. 정말 이제 천재네. 그러니까. 왜 수영을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고 이제 요통이 좀 심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정형외과에 이제 물리치료를 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영장에 가서 물속을 좀 걷는 운동을 해라. 네. 그런 걸 권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가시게 됐는데 저는 4살이고 오빠는 5살이고 그래서 연년생 애기들을 엄마가 키우시면서 이 애들을 어디다가 막 그 당시에는 뭐 그렇죠. 4살 5살이면 엄마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처럼 어린이집이 뭐 잘 그렇죠.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랑 오빠를 데리고 이제 수영장에 가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수영장에 가보면 그렇지만 어른들이 수영하는 시간에는 아기들이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강습반에 들어가셔서 수영을 하시고 이제 저랑 오빠를 개인 레슨을 붙이신 거예요. 옆에 레인에서. 네, 옆 레인에서. 네, 가끔 그런 거 보지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저는 이제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그 4살짜리가 수영을 했는데 기억이 나세요, 그때? 제가 이제 4살 때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 달에 한 종목씩 딱딱 뗐대요. 4살 때부터요? 네. 네, 그래서 와. 한 달에 자유형, 그다음 배영, 평영, 접영 이 순서로 이제 수영을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종목씩 딱딱 뗐다는 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살 정도 됐을 때 그 마스터즈, 그러니까 비등록 선수 아닌 네.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인들이 출전하는 대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스터즈 수영대회라고 하는데 그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저는 6살이었고 네.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하고 같이 이제 나갔던 거였죠. 네. 근데 거기서 동메달을 땄어요. 첫 대회에서. 네, 첫 대회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선수 생활은 이제 전국 소년체육대회나 이제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이제 출전 자격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예요. 네. 그때 되면 이제 대한수영연맹에 공식적으로 선수 등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선수 등록을 하고 네. 이제 수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수 등록을 해서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대표팀으로 발탁이 됐어요. 국가대표. 네, 근데 그게 뭐 주니어 대표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었어요. 초등학교 아니, 우리나라의 수영 역사에 그렇게 일찍 국가대표가 된 선수가 있었나요? 최은희 선수도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운동을 하던 시절에는 5학년, 6학년 이런 친구들이 몇 명씩, 뭐 한두 명씩 이렇게 발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뛰어나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수영이라는 게 이제 네.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선수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선수 생활을 18살까지 하신 걸로 제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들었는데. 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너무 어릴 때부터 선수촌 생활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애기가 선수촌에 들어왔어. 그런 걸로 뭐 태권도 선수 언니들, 뭐 농구 선수 언니들, 뭐 이제 쇼트트랙 국가대표 네, 뭐 네. 그런 언니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너는 몇 살이니? 약간 이런 귀염받네. 네. 소리를 들으면서 선수촌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운동을 끝까지 쭉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네. 그거를 이제 그 운동을 쭉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구력이 저한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8살 때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5학년에 국가대표가 돼서 선수촌에 들어갔잖아요. 부모님과 가족과 떨어져서 네. 지내는 거고. 그 선수촌에 들어가면 국가대표니까 말 그대로 개인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사는 맞아요. 거니까. 그러면 아무리 어려도 혹독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직 네. 이 일에만 매달리게 됐을 텐데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하루의 일과라든지 일주일의 일과가. 새벽에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 가야 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선수촌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수영 국가대표들은 연령층이 조금 낮았어요. 특히 네. 제가 운동하던 시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감독 선생님하고 코치 선생님들이 새벽 운동 시간을 5시에 시작하는 걸로 정한 거예요. 네. 5학년짜리를. 네. 그럼 4시 정도에는, 4시 못해도 20분에는 일어나서 숙소에서 수영장까지 걸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스트레칭 매트 펴고, 스트레칭 하면서 5시에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 거죠. 운동하고. 네. 거의 목사님들 수준인데. 새벽 기도 네, 가는. 4시에 일어나서 저희도 5시에 새벽 기도 하니까. 그럼 새벽에 운동을 시작하면 그 일과가 어떻게 돼요? 새벽 운동 시작해서 이제 한 7시나 8시 정도에 끝나요. 네. 8시 정도에 수영 훈련이 이제 수영 훈련을 하는데 한 번 물에 들어가면 저희는 미터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8,000m 정도의 훈련을 해요. 그럼 8km죠. 네. 네. 8km 정도의 수영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다가 네. 이제 학교가 끝나면 선수촌으로 다시 돌아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또 시작해요. 한 2시나 3시 정도에. 네.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뭐 이 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수영 훈련을 하는 거죠. 수영을 5시부터 뭐 한 8시 정도까지. 네. 이제 저녁 훈련은 메인 훈련이다 보니까 아까 8,000에서 만 정도? 또 저녁이면. 네. 새벽 훈련을 저는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6살, 7살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는 어떤 그런 또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 한 번 하고 싶었던 게 되게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막 운동을 하기 싫어서 반항을 했다거나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걸 했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땡땡이라고 하나요? 네. 운동을 뛰쳐나간다. 그럴 수 있지. 뭐 하기 그런 거 싫으니까.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 좀 같거든요. 일탈을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엄하셨어요. 네. 엄청 엄하셔가지고 한 번만, 그러니까 새벽에 훈련하고 오후에 훈련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쉬고 싶다고, 심지어 중간에 잠깐 2시간 훈련하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도 쉬고 싶다고 해도 한 번도 못 쉬게 하셨어요. 한 번도 못 쉬게 하셨어요. 어머. 굉장히 엄격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절대로 못 쉬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쉬고 싶어서 망치로 여기 팔을 내려쳐 보기도 하고. 스스로 초등학교 때. 네. 영화에서 나오는 이 일을 하셨네. 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러지면 저거를 깁스를 해야 되니까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 힘껏 내려친다고 내려쳤는데 그게 있는 힘껏이 아니었나. 나를 때리는 거니까. 그렇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서 깁스라도 해서 수영 안 하고 싶어서 어린 마음에 했는데 막상 내려칠 때는 아프니까 아플 것 같으니까 이게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왔어요. 근데 그 훈련한 만큼 그래도 성과가 있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수영계를 이끌어갈 기대주라고 주목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쵸, 그때 당시에. 네. 어땠나요? 맞아요. 그때 주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매번 선수촌으로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SBS나 네. 뭐 이제 KBS나 이런 이제 방송국이나 또는 잡지사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이제 취재를 왔었고, 네. 예, 되게 기대를 많이 받는 선수였어요. 제가 그 여자 선수가 이제 낼 수 있는 한국 신기록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 리스트가 뭐 18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2개에 제 이름이 다 올라 있었거든요. 어린 때부터. 정말 네. 대단하다. 와. 그럼 기대할 만하죠. 부모님 그럼요. 입장에서도 정말. 예. 그러니까 그런 또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게 부모님도 하고 또 본인도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더더욱 그렇죠. 정말 기대를 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16살 나이에 중학교 3학년 때 네.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금메달이 최은희 선수가 금메달을 딴 12년 만에 처음으로 네.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당시에 또다시 세관의 화제가 됐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제 금메달을 땄을 때 본인 마음은 정작 어땠을까? 그러게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뭐 이제 간증 집회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그런 데를 되게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현정화 선수의 탁구 네. 국가대표 선수. 그 선수의 간증 집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이제 거기 그분이 말씀하셨던 말씀 이사야 60장에 이제 일어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저한테 이제 제가 아까 생일 파티 네. 너무 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스타는 외로운 거야. 맞는 얘기긴 한데.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로운 길을 이제 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훈련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이른 그 빛이 발하기를 내 시대가 오기를 이제 그렇지.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아시안 게임 시합에 출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드디어 메달을 땄잖아요. 메달을 땄는데 그때부터가 저한테는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됐던 시기였던 왜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을 따고 나면 어. 뭔가 더 큰 희망이 올 것 같은데 더 힘들어졌다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시기와 질투를 제가 한 몸에 많이 샀었어요. 네. 이제 그 여러 종목을 너무 다 잘하다 보니까 보통은 박태환 선수도 보면은 자유형을 잘하잖아요. 네. 그럼 자유형 한 종목을 보통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유형, 접영, 개인 혼영 이런 모든 종목을 다 잘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체전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배영, 평영, 이제 접영, 자유형 이런 이제 홍계형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을 나가면 보통 자유형 선수는 당연히 자유형 나갈 거를 생각하고 접영 선수는 당연히 접영 나갈 거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선택하는 종목을 나갈 수 있었어요. 워낙에 기록이 좋으니까. 네, 모든 종목을 다 네. 섭렵해서 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거는 제가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이 끝나고 딱 나왔는데 저랑 같이 갔던 수영 선수들 네. 그런 같은 동료 선수들이 그냥 제 앞을 그냥 슥슥 지나가는 거예요. 축하한단 말 한마디 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군요. 네. 상처가 되지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동료들이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때 본인에게는 그런 게 많은 상처가 되고 뭐랄까 기쁘지 않은 그렇죠. 어둠이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사건이네요. 사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관계에 있어서 그게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즐거울 수 있고 또 그럼요. 무너질 수 있는데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힘든 상황을 어린 나이부터 겪다 보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동기가 없으니까 몸도 안 따라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네.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계속 승승장구를 했나요? 아니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수영에서도 슬럼프가 온 건가요?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슬럼프가 시작이 된 거였죠. 근데 이제 슬럼프가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슬럼프가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남아있는 기량도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될 때까지 2년을 그 남은 기량으로
것 같아요. 근데 슬럼프는 이미 미리부터 시작이 됐고 제가 그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요인이 됐던 거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뭐 소속이 되잖아요. 선수가 되면 스카웃 해가려고. 그러니까 저를 서로 데려가려고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체육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는데 거기는 보통은 오리엔테이션도 받아야 되고 어떤 입학하기 전에 미리 모여서 합숙을 하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빠진 거예요. 다 안 간 거예요. 혜택을 받을 만큼. 그 같은 또래 선수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특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오해를. 그래서 이제 계속 질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제 해외로 도피처럼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은 유학인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와서 얘기지만 본인도 엄마도 이런 상황들에서 좀 벗어나자 해서 약간은 이제 수영을 그만둘 수는 없지만 이제 도피 유학 그게 딱 적절한 단어 같은데 호주로 가셨죠? 네, 호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했던 그 팀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안 서프라는 선수도 이안 서프 선수. 있었고 되게 거기에 가서도 저의 기록 리스트를 딱 보면서 이런 선수가 있냐고 되게 신기해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모든 종목을 다 쏙쏙들이 잘하냐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호주로 가기 직전에 저한테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던 게 종기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몸에. 네, 몸에 종기가 났는데 진짜 이런 성인 주먹만한 종기들이 둔부하고 이제 복부하고 이런 데로 해가지고 한 13군데 정도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추측을 하건대 이제 제 열심히 운동 잘하라고 체력 좋아지라고 어머니께서 보약이나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거를 계속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기 때문에 한 몇 달을 물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막 피고름이 계속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물에 못 들어가고 훈련을 못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선수촌에서도 퇴촌을 하게 되고 이제 그 해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가게 된 거죠. 그러면 가서 호주에서는 뭐 적응을 잘 하셨어요? 호주에서 가서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저를 가르쳤던 그 코치 선생님도 이제 연습 때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세계 신기록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너무 운동을 잘하니까 되게 신나서 그 코치 선생님도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은 막 기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합만 나가면 1, 2초 정도만 안 좋은 기록이 나는 게 아니라 한 10초 정도가 안 좋은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야, 왜 그랬을까? 그러게요. 연습만큼만 나왔으면 진짜 이제 세계적인 선수를 우리가 만나는 건데. 그리고 선수생활 안 해보신 분이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야, 듣느니 지금 우리가 안타깝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뭐 운동 제발 쉬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도 한 번도 못 쉬게 하셨던 엄마가 근데 저한테 이제 그만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 입에서 그 얘기를 하실 정도면. 그래서 그만할래?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는데 그때는 엄마가 그만하자고 했을 때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사실. 그 너무 어릴 때부터 정말 좋은 두각을 나타냈었고 선수 생활에서도 가장 인정받고 호주로 가서도 너무 기대를 많이 주변에 많은 기대를 샀었는데 그런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워낙 모태신앙이셨다고 하시니까. 그때 어떠셨어요?
이제 운동을 딱 이제 그만두게 되고 나서 엄마가 이제 그만할래?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그 호주에 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그날 엄마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셨다가 저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 전혀 이제 그냥 거기 갔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잤어요. 근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새벽 한 1시인가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시간에 엄마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고 그러고 나서 원래는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집도 이제 제대로 된 집도 구하고 엄마가 차도 사시고 그러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모든 걸 정리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엄마도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모로 누워서 자거든요. 그래서 모로 누워 자고 있는데 제 얼굴 앞에 침대 머리맡에 앉으셔가지고 그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머리를 파묻으시고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우시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폐활량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숨을 안 쉬면서 잘 참으셨군요. 네. 왜냐하면 숨을 딱 들여마시면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까봐 제 그 숨을 진짜 이렇게 계속 내쉬면서 참고 엄마가 하도 계속 우시니까 이제 벽 쪽으로 이제 움직여서 뒤척거리는 척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돌아 누웠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뭐 이제 차도 파시고 이제 호주 생활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집도 렌트했던 그런 집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내놓고 그리고서 이제 한국으로 엄마만 돌아가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를 계속해서 다녀야 되니까 이제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좁은 방에 작은 방에 저 혼자 있을 방에 저를 이제 정착을 시켜주시고 근데 이제 그런 조그만한 방에 있으면서 근데 또 하필이면 그때 오빠가 어학연수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엄마랑 셋이서 그 조그만한 방 한 칸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 기도하면서 많이 매달렸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평생 수영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수영을 그만뒀어요. 그쵸. 뭐 마음속에 쾌재는 불렀지만 그러고 나서 21살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유학을 끝까지 끝내지는 못하고 고등학교만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엄마랑 아빠랑 두 분 다 이제 공부도 굉장히 잘하셨고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잘 밟으신 이제 분들인 거예요. 근데 좋은 대학교를 나오신 두 분 때문에 나도 그런 데 가야 된다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없었죠. 사실은 그런 데 갈 거라는 자신이 없었죠. 제가 수영을 만약에 하고 있었다라면 수영 실력으로 뭐 특기자로 이제 그런 대학에 가는 거를 자신 있게 갔겠지만 이제 그런 데를 갈 수 없어서 대학에 가기 싫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서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1살 때 이제 가출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그 카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와, 이미지도 안 돼? 네. 부러워하는 거야. 아니, 저는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요. 미리 이제 방을 하나 구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한 10개월간 살았어요. 근데 아마 그때 제가 10개월간 살면서 그냥 수영 강사 생활을 했거든요. 강사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여자가 보통 그렇게 해서 혼자 살게 되고 또 가출이라는 거를 감행하고 사실은 엄마 아빠로부터 좀 숨어서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혀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았고 그냥 수영 강사 생활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홀로 서기 위해서 이제 가출이라는 명분 아래 하긴 했지만 워낙 사람 자체가 네. 성실하고 맞아요. 규칙적으로 네.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진 못하고 홀로 살지만 여전히 수영 강사. 착실하게. 그러니까 네. 뭐 수영 강사하면 시간이 뻔하죠. 스케줄이 네. 또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 10개월 동안 하여튼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해본 건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해보기는 네. 해본 거예요. 네. 돌아와서도 저의 이제 방황의 생활은 계속되는데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밤에 계속 이제 놀러 나가는 생활을 하게 놀러 됐어요. 나갔다는 것은 이제 유흥을 좀 즐겼다는 그렇죠. 얘기입니까? 네, 근데 제가 술은 안 좋아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매일매일 아침 일찍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새벽기도 나가시는 엄마랑 맨날 이렇게 마주쳤거든요. 네. 네, 근데 엄마랑 그렇게 마주치는데 하루는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엄마가 이제 방문을 살짝 열고 저한테 제 뒤통수에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희연아, 이제 좀 그만 내려와라. 내가 네 밑에 있어줄게. 내려오는 게 겁나더라도 내가 네 밑에 있어줄게. 이제 그만 좀 내려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이. 밑에 있어주시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니까. 딸이. 받쳐주시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냥 인정하고 내려오면 엄마가 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또 새벽에 나가실 때마다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래도 네. 그 엄마가 참 지혜로우시고 그럼요. 기도하시는 분이기 네. 때문에 다그치지만 않고 뭔가 네.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하신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좀 계속 그런 방황의 시간만을 이어오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마음을 다잡으셨던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교회를 집처럼 이제 편안하게 네. 찾았었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늘 다니던 그렇죠. 데니까. 늘 익숙하니까. 네, 맞아요. 네. 소년부 생활부터 쭉 해온 곳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교회는. 그리고 또 교회 가면 제가 좀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런데 찬양팀 사역이나 이런 거 하면서 무대에 서는 그런 거라던가 사실 제가 좀 방황을 하면서 연예계 쪽 진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뭐 보컬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네. 어때 노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미모가 또 출중하셔서 또 관심 가질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찬양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대신 그런 것들을 만족을 했었죠. 네. 네.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야, 너 캄보디아나 갔다 와라. 우리 아버지 계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딘데요? 그러니까 있어 파이린이라고 그러셔서 그냥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홀린 것처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끌려서 당연히 나는 그 미션 트립을 지금 가야 되고 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었나 봐요. 그래서 미션 트립으로 짧게 한 열흘 정도를 이제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 이제 파이린이라는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제 사명을 따라서 삶을 사시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의 모습을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와 다른 일상을 벗어나서 그렇죠. 그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네. 인생의 도전. 그게 이제 본인에게 어떤 삶의 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군요. 그 윤구행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제 자기는 파이린에 캄보디아 파이린에 국제대학교를 지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를 하신다면 이제 그때부터 그분을 멘토 삼게 됐는데 네. 그분이 그런 걸 하신다면 그럼 나는 거기서 일하는 교수라도 돼야 되겠다 하는 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하시면 제가 교수를 하러 올게요 하고 이제 그 미션 트립 이후에 이제 마음을 먹고 3개월 정도의 단기 선교를 했었거든요. 네. 그 3개월 동안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고 이제 마음을 좀 다잡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철저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훈련이 확실하게 되는 그
네, 그런 시간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대학교에 진학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뭘 가야 전공하셨어요? 저는 신문방송 전공했거든요. 네. 그 사실은 대학을 졸업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냥 일반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뵈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네, 맞아요. 네. 동역해야 되겠다. 그런 네. 마음으로 공부를 이제 정말 의미 있게 시작하신 거고. 네. 선교사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굳이 예수를 네가 열심히 전할 필요는 없다. 너랑 있으면 예수물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반문화를 즐기는 거에 대한 것도 그게 정말 소명을 향해서 이제 좀 가게 된 그러게요. 그런 계기이셨네요. 아니, 좀 늦게 대학을 또 가고 자기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또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누구보다. 네. 근데 이게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셨는데 또 교육 쪽으로 눈을 돌리셨어요. 지금 하시는 일. 네, 하시는 네. 일 쪽으로.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교육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결혼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제 유산이 좀 있었고 이제 저하고 오빠하고 둘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유산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오빠한테 농담처럼 오빠 많이 받으면 나 좀 나눠줘. 농담으로, 네.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빠가 저한테 그때도 제가 고등학생 때였었는데 그때도 오빠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할게 네가 사업을 해. 그랬었어요. 오빠가. 네. 저는 항상 오빠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예수님 같은 오빠가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빠랑 얘기를 하던 도중에 그런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거에 이제 그 비전이 함께 있는 거를 보고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교육 그 사업. 오빠가 동생을 믿어주고 네. 어떻게 보면 뒤에서 후원을 해준 거네요. 네, 오빠가. 맞아요.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고 뭐 명예를 얻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참 이럴 때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언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저희 이제 원에 다니는 이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 처음에 이제 왔었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 친구가 굉장히 눈빛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아이 같지 않고 네. 굉장히 많이 경계하는 그런 눈빛과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막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그런 행동을 보였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제 되게 모범생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변화되는 과정을 다 네. 보신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람을 제일 많이 느끼죠, 사실. 이 아이들은요, 아이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이게 사실 부모나 선생님이나 윗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아이들의 색깔이 그대로 반영이 네,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 닮아 그랬는데 그거 다 닮아 그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이게 또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시다 보니까 네. 그런 정말 어려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보람을 느끼실 것 같고 그게 또 목회이기도 하고 교육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또 어쨌든 삶을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또 비전과 계획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이 교육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교육의 허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교육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차라리 속 편하겠다는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꿈이 생긴 건 제가 그냥 교육부 장관을 하고 싶더라고요. 오. 꿈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 장관님.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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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든 한 명 한 명의 엄마들의 어떤 그런 교육관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1등을 바라고 그렇죠. 경쟁해야 네, 되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네. 그런 저는 문화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공간의 중심이 키즈의 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희연 대표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4살 때, 자기 일도 스스로 아직 다 못할 나이에 그렇죠. 이렇게 일찍 수영을 배우게 하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경험하게 해서 이 자리에 세웠을까? 그것은 지금 하는 그 일들 속에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네.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아픔도 경험해봤고 성취도 해봤고 그래서 그 길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가야 될 길을 잘 아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가슴이 뜨거운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쓰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조희연 대표님이 이렇게 오늘 여기서 꿈을 얘기하셨는데 진짜로 그냥 농담이 아니라 어느 날 정말 장관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이 땅의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또 만나뵙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 아기들 잘 키우시고 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생이 많아요? 원생이요? 네. 지금 30명 좀 남짓해요. 한 3, 40명. 장소는 어디 있는 건데? 수지구 동천동. 그래요? 수지 수지 있구나. 네. 네.